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군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8%, 더불어민주당은 40%를 기록해 오차범위 안에서 한 주 만에 역전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장 9일에 달하는 설 연휴를 맞아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설보다 29% 늘어난 총 3,48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했었죠. 요즘 군인들은 부당한 일을 지시하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내린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에서 넘버 3로 지목되고 있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강한 배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검찰 진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저 소식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동정 파악만 지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한테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고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이제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시가 부당했다면 계엄군이 명령에 불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이 정치적으로 군을 이용했다며 군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과 같은 충안고 출신인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조 명단을 받아 체포조를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체포가 아닌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했다는 것 또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여인영 전 사령관을 비롯한 계엄 핵심 인물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대통령 조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와는 달리 검찰은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강세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세영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2월 6일까지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이 허가되면 2월 5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까지 몇 차례 대면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째 압수수색하며 막바지 증거 확보에 나섰는데요.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와 공수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압박할 질문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휴일에도 조사를 할까요? 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르면 내일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고 문제를 고려해 윤 대통령을 부르기보단 구치소에 찾아가 방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오늘 검찰에 방문했는데 조사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태도를 좀 봐야 된다, 좀 보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파악이 되셨는지. 아주 우리 의견은 얘기했고 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조금 전엔 검찰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검사 출신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도 받고 있죠. 질서 유지가 목표였다면서 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거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은 왜 막은 거냐?
어제 있었던 탄핵 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던진 질문들입니다. 특히 재판관들은 요건을 갖춘 계엄이었는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신문이 끝나자 헌법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당시 무력을 사용해 국회에 침입한 것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원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적힌 완전 차단이라는 단어를 지적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게 아니냐고 집중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뜻인데. 이 국회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 김 전 장관이 당황하자 윤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를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보셨다시피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상대 측 주장을 반박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서일까요?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문구를 갖고 왔을 때 문제될 부분이 보였지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내놓았던 발언들은 박기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 1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포고령의 위법성을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포고령 초안에 정치활동 금지 등 일부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뒀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병력이 본관 밖에 있었다는 답변을 기대한 걸로 보이는데 김 전 장관이 엉뚱한 답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윤갑근 변호사는 곧바로 장관이 병력 위치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냐는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과 증인신문에 나서는 과정에서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그럼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요원이었단 말인가?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끌어내라고 했던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조롱하는 거냐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소환하는 등 집단 비난에 나섰습니다. SNS에는 의원들이 자신을 요원으로 받고 소개하는 각종 패러디도 줄을 이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의원이 아닌 요원을 지칭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대통령 측 주장도 나온 가운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입니다. 야, 저런 분들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였고 안보 수장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아마 국민들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을 장난으로 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파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개별 의원 차원의 비판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SNS상에는 자신을 요원이라고 소개하며 해당 발언을 비꼬는 의원들의 패러디가 줄을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 의원 일부도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에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구인 체제를 완성할지를 가르는 선고를 오는 3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보류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건데 그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도 그렇고 산적한 다른 일들의 처리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 헌재 자기 식구 1명 늘리는 건 참 신속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우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국회 추천 재판관 3인은 관행에 따라 여당목, 야당목, 여야 합의 몫으로 나뉘는데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된 게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1일 한 차례 변론을 진행한 헌재는 사건 접수 한 달 만인 오는 3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구인 체제 완성 여부가 달린 만큼 빠르게 선고를 잡은 겁니다. 국회 측은 최 대행이 초헌법적 권한으로 헌재 공백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반면 최 대행 측은 권한 대행의 권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고 확립되지 않은 여야 합의를 내세워서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를 지속하도록 만든 적어도 어떤 여야 선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적어도 재량권이 있지 않은가. 헌재가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관 구인 체제가 되면 탄핵 정족수 6명을 채우는 데도 영향을 주는 만큼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2년 전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서버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발표했고 선관위가 이에 반박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안점검 책임자였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백 전 차장에게 다시 물어본 거죠. 뭐라고 답했을까요? 권현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탄핵 심판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부실 의혹을 또다시 꺼냈습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백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최고 책임자입니다. 백 전 차장은 최근 MBN과의 통화에서 당시 선관위가 보안점검 자체를 안 받으려 했다면서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걸 다 해주며 점검을 잘 받으려 하는 대부분 기관과 달리 선관위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백 전 차장은 보안점검 직후인 2023년 10월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 서버에 해킹이 가능한 취약점이 있다며 선관위2 개표가 조작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점검 내용에 대한 MBN의 질문엔 당시 점검 항목이 많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시스템 구성도부터 접속기 이전까지 국정원의 요구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며 협조를 다했고 서버 해킹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 서버 부실 의혹의 키맨이 된 백 전 차장의 진술이 맞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달 4일 5차 변론 기일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과연 검찰은 공수처와 달리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또 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법조팀 현주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지부터 관심입니다. 강제 구인이나 방문 조사, 조사 방식은 어떤 게 될까요? 네, 검찰은 강제 구인보다는 방문 조사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에 잇따른 소환 요청에 모두 불응했고 강제 구인이나 방문 조사도 전부 다 거부했죠. 특히 강제 구인 시도를 두고는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다며 인권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준비할 걸로 보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면 조사는 하되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변호인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옥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는 다 거부를 했었잖아요. 검찰에는 어떻게 수사 협조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란 이유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왔죠. 네. 하지만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검토 중이라며 조금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사에 응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건데요.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고 또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대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 늦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차원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죠. 두 사람 모두 구속되기 전 검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면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탄핵이 된 이후에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고요.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뒤에도 5차례의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역시 검찰에 직접 출석해서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구속된 이후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방문 조사에는 불응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 검찰 내부에서 내란 사건에 대한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을 모두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는데 이게 관할 논란이 불거졌죠. 맞아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인데 왜 서부지법에 청구했냐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영장이 발부되면서 논란이 좀 수그러들긴 했지만 검찰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구속영장 연장 신청은 그렇고 그러면 기소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일단 검찰이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보름 정도가 남은 건데요.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인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다음 날인 오늘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기소 시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기소는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하루 이틀 전 이뤄집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달 5일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2월 5일쯤. 네, 지금까지 현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통해 설 인사를 전하며 옥중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서신 발신이 제한된 상태라 변호인의 구술을 통해 전해졌는데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새해 인사글을 올렸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변호인 구술을 통해 전하는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자 변호인단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겁니다. SNS에 12줄로 적힌 짤막한 글이지만 여권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시지를 냈습니다. 체포 직후 사전 녹화한 영상을 공개한 걸 시작으로 지난 17일 옥중 편지를 올렸고 그 다음 날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이 결정된 19일에는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우려를 드러내는 옥중 입장문을 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2차례 연속 변론에 나섰습니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꼴로 직접 입장을 낸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뻔뻔한 옥중 서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에 기관단총을 추가 배치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는데 김 차장은 평상시도 배치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총기 위치를 바꿔느냐는 질문엔 답이 없었죠.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에 검은 마스크를 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기관단총은 평상시에도 늘 배치되던 총기라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겁니다. 평시에도 항상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김 차장은 비아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는지 체포 저지의 소극적인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거를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다 복귀해서 정상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차장보다 3분가량 먼저 도착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 체포조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관전의 총기 배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호 매뉴얼을 따라 경비를 강화한 것일 뿐 김 차장과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을 검토한 적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늘은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재역전한 것으로 집계됐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이긴 것으로 나타났죠. 그만큼 여야를 바라보는 표심이 시시각각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조희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8%, 더불어민주당은 4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엔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이번 주 들어 민주당이 4%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하면서 또다시 오차범위 내에서 재역전됐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0%,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조선일보가 의뢰해 K스탯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선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조사에선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이 33%로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앞섰습니다. 이 조사에선 정권 재창출 응답이 45%, 정권 교체가 44%로 1%포인트 차이로 팽팽히 맞붙었습니다. 같은 날 상반된 2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 여야 대치 국면을 바라보는 표심이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추이에 따라 민심도 요동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명절 때면 여야 지도부가 나서는 서울역 귀성길 인사에서 국민의힘이 당을 해체하라는 일부 시민들의 비난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도 당의 강경 보수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이 미쳐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죠.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 결집에 기대 중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건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중도의 지지가 필수죠. 이호정 기자입니다. 귀성길 인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주한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친 항의에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혼잣말로 욕설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 외줄타기로 당 분열은 막았지만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나 폭력 사태에 대한 당의 어정쩡한 태도는 자칫 사태를 옹호하거나 책임 정당 자세를 외면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광훈 목사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한테 끌려가고 있고 지금과 같이 끌려가면 우리 당 전체가 극우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지금은 극우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가 아니라 계엄과 탄핵의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라며 왜 대선이라는 말도 못 꺼내느냐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당 원로들도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조기 대선에 대비한 중도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성공적인 미래는 오직 중도로의 이념을 확장시키는 것하고 2040 그 세대 확장성에 달려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계엄 사태는 전적으로 헌재에 맡기고 당은 대통령과 절연한 상태로 새 길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설 이후 청년과 중도를 노린 전략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심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여당에선 부정선거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일고 있지만 이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조차 확실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는데 중도층 외연 확장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틈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음모론과의 전쟁을 꺼내들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당의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증거가 없는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진 않지만 적어도 선관위의 부정 의혹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버에 좀 보안이라든가 방어에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부정선거를 믿지 않지만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쉽사리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카톡 검열 논란에 이어 최근엔 여론조사가 특정 종교단체나 유튜버에 의해 동원됐을 가능성을 꺼내들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나 유튜버에 의해서 여론의 동원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원된 여론이 공론으로 포장되는 시대입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여론조사 특위 구성은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음모론을 반지성주의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여권의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 겨냥하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지독한 음모론, 반지성주의,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망상과 허영에 맞서 싸웁시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나선 이 의원이 부정선거론자들과의 끝장 토론을 제안하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여론조사를 두고 요즘 말이 많죠.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오늘 발표된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지난 19일이죠. 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후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네. 오늘 조사에는 요동치는 민심이 그대로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차이는 있지만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탄핵 심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정치 공방으로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지지층 결집이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무당층 지지 비율에도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네, 무당층은 말 그대로 특별한 지지 정당이 없는 여론층을 의미합니다. 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1주차에서 무당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26%였는데 이번에는 15%로 11%포인트 줄었습니다. 관망하던 무당층이 어느 쪽으로든 지지 성향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거리를 두던 보수 진영이 결집했을 수 있고요. 네. 탄핵 찬성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지만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탄핵 국면에서 진보 진영이 다시 뭉쳤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 지지를 보이는 박빙이에요. 그런데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수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모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네. 여권 그 누구와 경쟁해도 30%대 중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0%포인트 안팎으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범여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대결에서도 8%포인트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야권 주자로 또 한 명 꼽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권 주자 간 양자 대결 결과도 혹시 나왔습니까? 네, 우 의장은 그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었죠. 그래서 단숨에 야권의 대선 주자로 떠올랐는데요. 네네. 그런데 우 의장도 이 여권의 모든 주자를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지만 모든 주자를 상대로 우위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 의장은 김문수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만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습니다. 당 지지율과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 왜 이렇게 다른 거죠? 탄핵 찬성이 곧 민주당을, 또 탄핵 반대가 곧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네. 민주당의 줄탄핵과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가 작용해 양당 지지율은 접전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속한 집권 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없죠. 이 같은 민심은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오늘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은 각 진영에서 1위 주자로 조사됐지만 무당층의 지지는 각각 6%, 2%에 불과했습니다. 무당층 79%는 의견 유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에 공을 들여야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동치는 지지율 때문일까요? 민주당에선 비명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대권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선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만 보면 안 된다며 당 일극 체제를 비판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이어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며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다양성을 강조한 겁니다. 당 지지율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연일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인데 지난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정권 교체를 위해 다양한 길이 있다며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이 좀 보여준 그런 조급함 이런 것들이 국정을 맡길 만한 당인가에 대한 의문을. 주어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했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다보스 포럼 출장 귀국길에서 한층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 바로 알기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라며 개별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가운데 일부 친명계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인데 당내 통합 행보를 가속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리죠.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재판 지연 꼼수를 써선 안 된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이 재판을 방해해왔다. 이 대표는 2심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겁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판 지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인데 1심 결과가 늦어진 건 재판 막바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검찰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이 대표 재판에 사사건건 간섭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재판을 늦춰온 점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이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해 온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납득할 만한 국민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대표 측이 검토 중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하라며 침대 축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 가운데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장외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31일 금요일에 연차 하루만 쓰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는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로 인천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상황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공항이 많이 혼잡해 보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저녁 시간이지만 체크인을 기다리는 인파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항공편이 몰린 오전 시간보다 혼잡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오후 내내 공항은 계속 혼잡한 모습이었습니다. 탑승 수속에 많게는 3시간 넘게 걸린다는 소식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하거나 주차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평소에는 3시간 전에 오는데 명절이라서 4시간 전에 왔어요. 너무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아이가 있어서 저 교통약자 그 출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할 생각이에요. 차 주차시키는데 여기서 한 2바퀴 돌았습니다. 한 2바퀴 돌다가 간신히 하나 자리 잡아갖고 들어갔어요. 장기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안 보일 만큼 차들로 가득한 모습인데요. 인천공항공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총 214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루 평균 21만 4천 명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6% 넘게 증가해 개항 이후 설 연휴 최대 이용객 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명절 연휴가 꽤 긴데 그럼 언제 가장 혼잡할까요? 네, 인천공항공사는 내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루 평균 22만 8천 명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여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잡은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이 지나야 해소될 전망입니다. 인천공항은 연휴 기간 공항터미널 출입국장을 30분 일찍 열고 보안 검색대를 기존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크인 등 혼잡 구역에 평시 대비 110명가량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안면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패스 등록 채널도 기존 한 곳에서 2곳으로 늘렸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출발 전 외부에서도 항공권 발권과 수화물 위탁이 가능한데요. 영종도와 홍대, 명동 등 호텔에서도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시 주차장이 추가됐지만 주차 대란이 극심한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3,5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터미널과 기차역은 고향에 가려는 이들로 북적북적했는데 내려가는 길은 내일 오후 5시쯤, 올라오는 길은 설 당일인 29일 정오쯤 가장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에서 바라본 도로 곳곳이 차량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부터 3,500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잠시 잊었던 고향을 향하는 이들로 버스 터미널은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검표를 마친 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웃으며 차례차례 버스에 오릅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휴 끝날 때까지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낼 것 같아요. 서울역에도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입석표라도 구해보려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4시 54분 모임이 3마리 입석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만나려 기차로 서울로 역귀성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설인데 애기도 어리고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랐어요. 참기름하고 애들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채소 종류, 무란지 뭐 배추 이런 것 갖고 왔죠. 연휴를 앞둔 오후 귀성객들이 서울역으로 몰리면서 현장에서는 열차표를 구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연휴 귀성길 정체는 설날 전날인 28일 오전에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을 개방하고
27일부터는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철도공사도 오늘부터 열흘 동안 설 특별수송기간을 운영하며 하루에 2만 석씩 열차를 증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청정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졌지만 대신 오늘 밤 동해안을 시작으로 이번엔 많은 눈이 옵니다. 특히 27일 월요일엔 전국에 폭설이 예상되고 설날인 29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뚝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기압의 영향에 들고 동풍도 불기 시작하면서 미세먼지가 거쳤습니다. 심각했을 땐 세제곱미터당 평균 9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맑은 하늘은 잠깐에 그칩니다. 차가운 동풍은 강원 산지와 부딪혀 오늘 밤부터 이틀 동안 최대 15cm의 눈을 퍼붓습니다. 일요일 아침엔 한반도 상공 5km에 영하 42도의 전리저기압이 접근하면서 평년을 웃돌던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임시 공휴일인 27일엔 우리나라 북서쪽에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발달하면서 폭설이 귀성길 발목을 잡습니다. 27일 월요일 저기압이 통과하며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이후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해기차에 의한 구름대가 유입되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28일부터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설날인 29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닥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지 37년 만입니다. 문제는 다른 대다수 수급자에게 딴 세상 얘기라는 거죠. 기금 고갈을 막는 데만 집중해 소득 대체율을 계속 낮추다 보니 평균 수령액은 지금 월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처음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는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보험료를 30년 넘게 냈고 2020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이 받기 위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췄습니다. 첫 10년은 소득의 70%를 보장했고 그 다음 10년은 60%를 보장해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점도 수령액을 늘리는 데 작용했습니다.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300만 원 초과 수급자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가입자가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41.5%까지 낮아져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5만 원 수준입니다. 부족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저축을 헐고 보장성에 중점을 둬 3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이미 12만 명을 넘은 공무원 연금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가입 기간을 한 30년 이상으로 늘리고 소득 대체율도 50%는 올려야 노후 최소 생활비에 좀 근접하는 그래. 정부는 지난해 소득 대체율은 42%로 고정하고 보험 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이보다 높은 45에서 50% 소득 대체율을 요구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중점 과제였던 연금 개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렇게 트럼프는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반응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그제부터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김 위원장은 불참했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국회에 준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이틀 동안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예산 집행을 포함해 7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2025년 국가 예산이 국가 방위력에 정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하여 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내용과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대남 대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 정치 상황과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해 노동당 창건일 80주년을 맞아 내부 문제에 집중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군사주의 중심의 메시지보다는 대외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합동참모본부도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한 도발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정찰위성이나 ICBM 등 발사 준비는 계속하고 있어 상시적으로 기습 발사가 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병을 파병한 데 이어 몇 달 내로 포병 부대를 추가로 파병할 거라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예측했습니다. 북핵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적에 북한은 오히려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을 지적했는데 너희 집안 단속이나 잘하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한국 측 답이 걸작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복원하는지 그 과정도 지켜보라고 했거든요. 이상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포착한 북한군의 모습입니다. 눈으로 뒤덮인 들판에서 앞으로 뛰어나오다 소총 사격과 포격에 무방비하게 당합니다. 일부 북한군은 사로잡힐 위기에 처하자 수류탄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북한은 최대 교전 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12,000여 명을 파병해 4,000여 명이 사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북한군은 파병과 관련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할 때까지도 우리가 마청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이 추가 병력을 조만간 파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운용부대와 포병을 중심으로 파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개발을 지적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의 국방력 증대 노력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한국은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자국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 아래 전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전 역시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계속 잽을 날리는 미국과 이를 계속 맞아주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권 첫날 중국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지 않았던 트럼프가 그 뒤 계속해서 중국을 건들고 있지만 중국은 협상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맞아줄 중국이 아니죠. 중국의 속내는 뭘까요?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취임 첫날 중국과 따뜻한 출발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관세 10% 부과를 예고하고 틱톡 지분 매각을 요청하더니 1차 무역전쟁 때 서명했던 2020년 무역 합의에 대한 중국 이행 상황까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좋아한다며 무역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We always had a great relationship, I would say, and we look forward to doing very well with China and getting along with China.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구사하는 트럼프의 양면 전략에 중국은 일견 당황한 기색이 엿보입니다. 그럼에도 원론적인 반응을 고수하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关税措施不利于中美双方，也不利于整个世界。 하지만 협상이 틀어질 경우 바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핵심 광물 공급망을 틀어지고 있는 중국이 공급망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말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자 하루 만에 주요 광물 자원의 미국 수출을 막기도 했습니다. 강펀치를 날리기 전에 쉴 새 없는 잽을 통해 탐색전을 벌이는 트럼프와 조용히 여권 기회를 살피는 시진핑. 2차 무역전쟁의 서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3주 가까이 꺼지지 않고 있는 이 와중에 LA 북부에서까지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여의도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타버렸지만 진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에 예고된 비 소식만이 희망입니다. 이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깔린 밤, 산등성이를 타고 시뻘건 불길이 쉼없이 솟구칩니다. 소방 헬기와 발화 지원제까지 총동원해보지만 화만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발생한 산불들이 다 꺼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산불인 휴스 산불이 발생해 하루 만에 여의도 1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Right now, 31,000 people are currently under mandatory evacuation orders, and you can see the flames roaring behind us over that hillside. LA 카운티 북부 캐스테이코에서 시작한 이번 산불은 센타에나 강풍을 타고 크게 번졌는데 진압률은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The weather is what's predominantly driving this fire and its spread right now. The situation remains dynamic and the fire remains a difficult fire to contain.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대피령이 내려진 일부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 47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주말 예고된 비가 산불을 진정시키고 그간의 건조한 날씨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화재로 인해 집안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적은 강수량으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추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하천 빙판 위에서 놀던 초등학생 4명이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져 이 중 1명이 숨졌습니다. 얼마 전 저수지 빙판이 깨져 친구를 구하려던 중학생 1명이 숨진 곳도 같은 대구입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 차량과 함께 구조대원과 경찰이 하천으로 다급히 뛰어갑니다. 잠시 후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빙판 위에서 놀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4명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4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1명이 숨졌습니다. 이제 아들 구조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봤지. 그러니까 들 끝에 그 시르가 2명 오고 1명 걸어서 오다가 올라오더라고요. 학생들이 빠진 하천의 수심은 깊은 곳은 180cm나 돼 초등학생들 키를 훌쩍 넘습니다. 사고 당시 대구의 낮 기온은 13도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천의 아래쪽은 모두 얼어있지만 위쪽은 녹아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난 13일 대구에서는 또 다른 저수지에서도 중학생 6명이 놀던 중 얼음이 깨져 친구를 구하려던 1명이 숨졌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잠시 주춤할 때는 저수지나 하천의 얼음이 그만큼 약해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수의 얼음이 가운데로 갈수록 얇아지게 됩니다. 가장자리에서 밟았을 때 괜찮다 싶어서 깊이 들어가게 되어 얼음이 얇은 곳을 밟아 물에 빠지는. 경찰은 아이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9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거래가 안 되면서 실거래가도 낮아지고 있는데 딴 세상도 있습니다. 서초구에선 평당 2억 원대 신고가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마포구 일대입니다. 지난해 말 이후 실입주 가능한 매매 거래는 뜸합니다. 입주 가능한 매물이 아니라 지금 전세 놓고 세안고 있는 물건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7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3천 건대에서 그치자 마포구를 비롯해 주요 지역에선 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물은 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10% 넘게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탄핵 정국 등이 계속되며 주택시장 냉각기가 길어지는 양상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실수요자의 관망세와 위축적 시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서울 서초구에선 평당 2억 원이 넘는 신고가 거래가 등장했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 속에 강남 일부 지역에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매수 심리로
신고가 행진이 나타나고 있어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선수단 결단식. IOC 선수위원회 도전장을 낸 남자 피겨에이스 차준환과 봅슬레이 전설 원윤종이 만났습니다. 악수로 선의의 경쟁을 다짐한 두 사람, 또 종합 2위 수성에 나서는 우리 선수단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밤사이 동해안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폭설이 예보됐는데요. 내일까지 이들 지역으로는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오는 일요일까지는 강원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날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월요일부터는 날이 급변합니다. 임시공휴일인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에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동시에 찬바람도 강해져 한파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고향 오가시는 길 빙판이 될 우려가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10도, 광주와 부산은 1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설날 당일에도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